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애도 심리 북 테라피.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입니다. 지은이 정은영. 출판사 바이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엄마도 아시다시피 글 천운영. 문학과 지성사 2013년. 손수건은 매일 아침 어머니가 그의 양복 뒷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서랍장에서 하나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빨아 새벽에 달인 따끈따끈한 손수건이었다. 그것은 그가 가슴에 손수건을 매달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계속되어 온 어머니의 배웅 방식이었다. 포옹처럼 따끈한 손수건은 엄마도 아시다시피 중에서 당신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잊히지 않는 엄마의 모습은 언제이며 어떤 기억인가. 엄마도 아시다시피의 주인공 아저씨는 엄마의 장례식을 끝내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얼굴에 묻은 국물을 닦으려고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찾을 때, 아무리 뒤져도 손수건이 없을 때, 그때 엄마가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장 사소한 일에서 가장 사소하게 부재를 깨닫는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부르는 호칭인 고아는 있어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부르는 호칭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자식으로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다. 사실이지 엄마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다. 엄마의 첫 제삿날에 대전 오빠네로 가면서도 엄마의 첫 기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내 앞에서 밥상만 받을 줄 알았지. 이렇게 제사상을 받을 줄은 몰랐다. 큰오빠의 말에 고개 숙인 형제들이 하나둘 훌쩍이기 시작했다. 내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것 같았다. 엄마는 고향집에 있다고. 거기에 가야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엄마도 아시다시피의 주인공은 돌아가신 엄마를 기억해내기 위해 생전에 엄마가 누워 계시던 보료에 눕기도 하고 울 때마다 쉰 목소리가 나는 걸 떠올리고 목을 혹사한다. 이미 50이 넘었고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엄마는 필요했던 것이다. 엄마를 떠올리게 되는 매개체. 같이 공부를 하는 모임에 이미 자녀가 다 커서 직장 생활을 하는 50대 후반 언니가 있다. 길람 언니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계시다며 부처님의 고행상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힘들다고 했다. 언니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폭풍처럼 눈물을 쏟았다. 예전에는 나는 몰랐다. 내 나이 25살 때, 삼수 때문에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너무나도 철없게도 아버지를 원망했다.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냐고. 대학 졸업식장에도 나와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너무나도 바보스럽게도 아버지가 없다는 게 남들 보기에 너무 창피했다. 그런데 지금 마른 나뭇가지의 모습으로 울고 있는 길람 언니를 보면서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5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훨씬 많이 아프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억의 질량이 2배가 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면 슬픔을 갈무리하는 힘도 어른이 되어야 하겠지만 부모와 이별은 한 사람을 사회적 시선의 한 사람으로서 잊지 못하게 한다. 부디 그 언니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견디길 기도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언니가 보내고 있는 이 어둠이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숨쉬고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생의 마지막 아름다움임을 언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길람 언니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고행상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엄마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엄마도 아시다시피의 주인공은 엄마가 쓰던 보료에 눕고서는 엄마의 체형대로 변형된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작고 왜소했었는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보료에 지친 몸을 누이자 엄마가 안아주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감정인 것 같다. 나는 어떤 것을 보면 엄마가 떠오르나, 어떤 것을 볼 때 울컥하는가. 나에게 엄마가 떠오르는 때는 할머니들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이다. 뽀글뽀글 파마와 스팽글이 박힌 꽃분홍 재킷을 입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달려가서 꼭 안고 싶어진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며칠 전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헤매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가게 안내 글씨와 층수를 확인하며 고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였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한의원이요. 여기 한의원 3층이에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3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할머니는 출입문 코앞으로 가서 서 계셨다. 그때 뒷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오는 것이다. 문이 열릴세라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죄송한데요.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아, 네. 할머니는 고맙게도 나에게 손을 내어주셨다. 꺼끌꺼끌한 손을 잡는데 예전에 누군가의 손과 똑같이 거칠고 작은 손이었다. 나는 단숨에 한 사람을 복귀해내곤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어서 손이라도 잡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엄마도 아시다시피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엄마가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 때 엄마가 필요한가? 너무 맛있는 요리인데 혼자서 먹을 때, 너무 이쁜 파란색 하늘인데 혼자서 볼 때, 나무가 너무 푸르러 눈이 부실 때, 당신에게 엄마가 필요한 순간을 생각해 본다. 사실 당신에겐 아직 엄마가 필요하다.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엄마에겐 아이니까 말이다. 엄마는 어디로 가셨나요? 무릎딱지. 글 샤를로트 문드리크. 그림 올리비에 탈레크. 한울림 어린이 2010년.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죽었다. 무릎딱지 중에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몸속의 회로가 끊어진다. 무릎딱지의 주인공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엄마의 죽음을 자각한다.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풀어진 호수처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창문이 아이의 얼굴과 몸을 동강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게 동강나 버린다. 아이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행동을 한다. 여름인데도 방마다 창문을 꼭꼭 잠그는 행동을 하거나 한동안 멍하니 화석처럼 소파에 앉아있기도 한다. 무릎에 생긴 상처 딱지를 나을만 하면 떼는 행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어른을 달래고 챙기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돌보기까지 한다. 왜 이 책은 붉은색이 많을까? 무릎 딱지는 책 표지부터 아이의 집과 집안의 가구들, 침대, 소파, 계단들이 모두 붉은색이다. 게다가 글밥까지 붉은색이다. 이런 그림책은 처음이다. 엄마는 어디로 가셨나요? 나는 엄마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엄마 냄새는 자꾸 사라진다. 나는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안의 창문을 꼭꼭 닫았다. 창문을 닫아야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걸 나는 말하지 않았다. 무릎 딱지 중에서. 남들이 보기엔 이상 행동이 아이에겐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다.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알겠지만 이상해지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된다. 우리 집에도 두드러지게 그런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다. 바로 엄마의 둘째 딸이자 항상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던 작은 언니다. 작은 언니는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가장 많이 찾아뵈었고 엄마 집 청소와 엄마 집에 있는 작은 오빠와 조카 요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돌보는 일을 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작은 언니는 엄마 냄새가 너무 그리워 엄마 집으로 갔다고 한다. 엄마 옷, 엄마 베개, 엄마 이불을 안고는 코를 비비며 엄마를 불렀다고 한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환갑을 넘긴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를 그리워하는 한 아이로 보인다. 마음이 아프다. 나 같은 경우는 워낙 4차원 기질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상 행동을 할지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계절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름 민소매를 늦가을까지 입고 다니다 독감에 걸리기도 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나라도 반항하고 싶었다. 계절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자 할 수 있는 이상 행동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뼛속까지 아프다는 말처럼 이상 행동을 할 새도 없이 문득문득 엄마가 떠올라 생활이 마비되었다. 한여름에 버스를 탔는데 슬리퍼를 신은 할머니의 발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다. 무지 외반증으로 틀어진 할머니의 발이 꼭 엄마 발처럼 보였다. 또한 요리 준비를 해놓고서는 뭘 하려는지 잊어버리거나 어딜 가려다가 목적지를 까먹기도 하고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깨고 나서 멍하게 있는 등의 행동을 했다. 엄마는 어디로 가셨는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무릎 딱지의 주인공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엄마는 말이야 여기에 있단다.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지? 엄마는 여기에 있어. 엄마는 절대로 여길 떠나지 않아. 무릎 딱지 중에서. 무릎 딱지에서 가장 여운이 남는 대사이다. 주인공 아이의 외할머니가 전해주는 이 말에
우리는 와르르 무너진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를 붙잡고 싶어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 나의 인생에서 이 말은 많은 걸 주었다. 무릎 딱지에 나오는 외할머니는 누구인가? 바로 딸을 잃은 엄마가 아닌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당신 자신도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슬플 텐데 손주를 위해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엄마는 가슴과 가슴 사이 움푹 파인 곳에 있으니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않으니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 괜찮다는 것. 이 책은 대부분 붉은색을 차지한다. 붉은색은 아이의 몸에 생긴 상처인 무릎딱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사람이 겪는 고통과 충격의 색깔이기도 하다. 강렬하고 잊히지 않고 다른 것과 잘 섞여지지 않는 아픈 말이다. 그러면서도 상처가 언젠가는 새살이 되듯 고통과 슬픔도 언젠가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새살이 될 것이다. 당신과 이 책을 꼭 같이 읽고 싶어진다. 당신은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것이다. 자신과의 사투, 죄책감과의 사투, 고통과의 사투. 그래서 당신에겐 셀 수 없이 많은 붉은 딱지들이 존재할 것이다. 물론 그 딱지들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아픔이 느껴질 것이다. 당신의 무릎 딱지를 어루만지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매만져주고 싶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